오늘 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 유흥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뭐 감정은 뭐 원한이나 감정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어쨌든 뭐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범인이 이제 그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인데 여성들한테 이제 무시를 당해서 그냥 묻지마 살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경찰 발표가 네네. 정신질환에 따른 묻지마 네, 묻지마 살인. 살인범죄였다는 용어를 썼어요. 네. 저는 이거는 경찰이 굳이 안 했어도 될 표현을 쓴 거라고 봐요. 묻지마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경찰이 규정할 필요는 없었지 않냐. 왜냐하면 왜 유독 이번 사건 경우에 강남역 사건 현장 주변에 추모 현장이 만들어지고 네네네. 또 누가 어떤 단체가 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그게 또 전국 다른 도시들로 다 번져나가고 이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강남역 살인 사건 제가 이미 한 7, 8년 전에 네네. 똑같은 사건을 국선 변호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때는 어떤 예, 사건이었죠? 그때도 할머니와 5살 된 아이가 먹을 걸 사러 갔는데 거기에 마침 가게에 들린 20대 후반의 청년이 할머니가 쳐다보는데 자기를 비웃는다고 해서 그 가게에 있는 식도를 들고 할머니와 아이를 무참히 살해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병이에요. 이 조현병이라는 정신분열증, 네, 정신분열. 이 피해망상증이에요. 그런데 변호를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도 그리고 그 누이 동생도 똑같은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다가 중단을 했고 그리고 그걸 이 사회에서 아무도 관리해 주지도 않고 또 감시하지도 않아요. 그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제가 살펴보니까 결국은 피해망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 언론이 여성 혐오 네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마치 그 이제 여성 비하, 여성 혐오로 인해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계속 몰아갔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 우리 사회에 그만큼 정신질환자가 많이 있고 언제든 이런 사건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저렇게 추모를 하고 비분관계 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에 그만큼 성으로 나눌 때 약자에 해당되는 여성에 대한 범죄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여성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또 화풀이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또는 무시하는 이런 문화풍조,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번 범인의 정신분열 증상 속에 여혐으로 여겨질 수 있는 요소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 이거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 가령 이 여자 혐오를 하는 것은 특정 일부 소수예요. 내가 지금 가령 어떤 요새 젊은 여성들의 그 결혼관 이런 것을 비판하는 것도 사실 일부가 대상이겠죠. 전체 여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예. 같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어떤 직업관이라든가 여성관, 무조건 미모 여성만 찾거나 아니면 처갓집에 어떻게 돈이 많은 걸 찾는 그런 남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잖아요. 그 여성 혐오 이라는데 난 이런 용어가 나는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조현병 환자가 부촌 골목길에 딱 지키고 있다가 그 명품 핸드백 들고 이런 여자나 혹은 뭐 고급 외제차 타는 남자가 나타나기 길었다가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부자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를 표출하면서 그걸 범행 동기로 설명했다고 해보세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왜 이런 계층 간의 증오나 혐오가 이렇게 정신질환자의 의식에 투영되어서 이제 무의식 세계에 투영되어서 질환의 형태로 나타날 때까지 방치해서 되겠냐 이렇게 자성할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특정한 어떤 여자를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묻지 마라고 하는 거지만 여성을 겨냥해서 기다렸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꼭 남자들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서 물려받은 그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를 저는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남자들이 특히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남자긴 한데 우리는 골목길에 이렇게 가다가
누가 뒤에 따라오는데 쓱 돌아보고 나보다 덩치도 좀 작고 이러면 별 걱정 안 하고 가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뒤에 저벅저벅 따라오는 그림자가 덩치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간에 공포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적인 공포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남자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살인사건 하나만 국한해서 살인사건 피해자의 성별 구분 우리나라 절반이에요. 근데 1등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총기 사고 그렇게 많이 나는 미국도 22.5%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살인사건도 이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폭력에 대한 공포감,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그만큼 일상적이고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성범죄,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높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형량이 낮아요. 이 외국에 같으면 거의 종신형에 처할 거의 사건, 그리고 사형 집행, 미국 같으면 충분히 사형 집행에 나아갈 범죄도 근데 조두순 사건 있잖아요. 네네네. 2028년인가 되면 아마 출소를 할 겁니다. 외국 같으면 그 출소가 되겠어요. 형량이 낮단 말이에요. 지금 음주 상태로도 이 정신이 미약했다. 이러면 전부 다 이 감경 사유가 되고 심지어 아주 뭐 전혀 자기 정신이 아닐 때는 면제 사유거든요. 그건 뭐 죄책을 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보호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꾸준히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반대가 있습니다. 이중처벌이다 뭐다 이래서 반대를 하는데 형법을 개정 작업을 할 생각들은 우리 국회에서 전혀 하지 않아요. 나는 이걸 참 불가사의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범죄의 재범률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이 강간 범죄의 재범률이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전자발찌 부착법도 만들어서 전자발찌도 부착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형벌을 높임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율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이 건 경우에는 처벌이 너무 낮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여성을 일종의 최후의 식민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식, 문화, 관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알파골 말이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그만큼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고 더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은 정신병에 의한 범죄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난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정말 포커스를 어디 맞춰야 되는가 하면 정신병에 대한 우리 사회 태도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왜 정신병이야? 난 정신병이 없어. 자기 자신이 자꾸 어떤 생각이 한쪽으로 쏠려간다 이럴 때는 외국 같으면 스스로 정신병을 찾아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 방송에서 이제 그 공황장애를 굉장히 대중화시켰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가보라고. 진짜 공황장애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 그 사건 많이 나옵니다. 야구를 잡으면 뭐 이렇게 쉽게. 근데 김구라 씨는 그렇게 막 중증이 아니어서.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방치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3대 문학상을 뽑은 게 노벨 문학상. 그렇죠. 뭐 물론 상금이 제일 많아요. 상금 많기로 하면 3대 문학상 첫 번째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꼽는 게 콩쿠르상이잖아요. 1903년에 만들어졌는데 매년 이제 12월 첫째 주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TV가 중계를 합니다. 상금 얼마 준지 알아요? 원래 50프랑 하다가 유로화가 되면서 10유로예요. 뭐 상징이 있거든요. 이 콩쿠르상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의 일종의 신인문학상이란 말이에요. 등단한 지 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이 작가들 중에 일생에 한 번 받는 상이에요. 언어의 제한은 없는 거예요? 아니요. 프랑스인데. 그런데 딱 이걸 두 번 받은 분이 있어요. 그 유명한 로맨가리예요. 한 번 이름은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받았어요. 생의 한가운데. 필명으로 한 번 더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맨부커는 이제 그렇게 유명한 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맨버크는 영국권에서 출판사가 만든 상이잖아요. 여기 이제 물류사 3대 아니에요, 우리가 3대? 이런 3대 문학상이라는 그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자, 이 외에 그러면 정말 3대 문학상을 내가 나한테 꼽으라 그러면 꼽고 싶은 상, 퓰리츠상.
퓰리처상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령 보도 부분의 14부분 그리고 문학, 음악, 미술 여기 설계 부분 이렇게 상을 주거든요. 거기도 $10,000밖에 상금이 없어요. 그런데도 미국의 언론인이나 작가들이나 특히 영어권 작가들은 퓰리처상의 문학 부분을 수상하기 위해서 그걸 일생일대의 영예로 삼습니다. 그만큼 유명해요. 그렇죠. 그것도 역사 이미 100년이 넘었잖아요. 또 하나 스페인어에서는 세르판테스상. 이 스페인어권에서는 세르판테스 문학상을 받는 걸 최고의 영예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 맨부커상 수상을 했다고 해서 3대 문화상 수상했다고 막 난리를 치고 몇 시간마다 그걸 밑에 굵은 활자로 뽑아내고 정말 축하할 일인데. 그게 이제 우리 변두리 콤플렉스의 표현이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언론들 정말 이러지 말자. 예. 우리나라가 그 3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뭐 3대 기타리스트다, 무슨 일본 3대 개그맨이다,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도 33인이고 3대 개그맨이다. 예, 3대 개그맨.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제 유재석이하고 뭐 이제 뭐 또. 그러니까 3대 애매하니까. 애매하지. 그러니까 여러 명 넣는 거예요. 내가 나는 3대 개그맨 하면 네. 나는 거의 김구라 그리고 유시민 저런 쟤는 이럴 줄 알고 나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게 무슨 3대 개그맨이에요? 저 지금 시중에 나가서 물어봐. 장 변호사님. 우리나라 개그맨 최고의 개그맨이라면 저런 책 이래 전부 다. 저 작가예요. 지금 시민극장 나오고 이러니까 진짜 3대 1로 가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단 말이야. 부작용이 많아. 국회의원들이 질문 수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관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장관이 이 관심을 둬야 될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가 돈나 보이는 어떤 튀는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지금 즉시 답변이 안 되고 이 뭐 두세 시간 연구해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의회에서 왜 하는 거예요? 사전에 그러면 나 이런 걸 물을 테니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준비를 해달라든지 그거 하죠. 예? 미리 질문서를 보내줘요. 글쎄, 보내주는데 훨씬 더 능률적이 될 텐데 아니, 안 미리, 한단 말이에요. 미리 보내주는데 중국하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에서 자기 집에 장관 불러서 뭐 골탕도 좀 미기고 그래야지. 해 써준 대로 그대로 읽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보내준 질의 원고에 없는 질문들을 본회의에서도 하고 상임위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장관이면 그 정도는 자기가 대처해야지. 토크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예. 우리 여기 뭐 김구라 씨가 우리 아는 질문만 하나? 일부 토크쇼에서도요. 그 게스트용 어떤 그 대본하고요. 이게 또 MC들 대본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저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할 때 내가 밤 1시, 2시에도 꼭 그 무료 질문만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넣어서 줬어요. 옛날에 제가 그 라디오 대담 프로 나갔을 때 우리 전 변호사님이 패널로 오셔갖고 저를 골탕 먹이시는데 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 가지고 저를 골탕 먹이고 그러셨더랬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갑자기 이런 게 나올 줄 모르셨군요.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장관들이 질의서를 받거나 미리 또는 이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받다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질문, 수준 낮은 질문, 네. 저열한 질문 이렇게 나오면 막 화가 나잖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제일 화가 나는 게 수준 낮은 질문이죠. 그 수준 낮은 질문이요. 그럼 이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요. 장관하고 보고회를 할 때 장관님 세상에 국회의원이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장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질문은 아무리 수준이 낮아 보여도 그게 국민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만요. 답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을 1.25회나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왜요? 이 대부분 국회의원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다 질문을 보고 이제 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이때 팔을 들어 올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관로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있었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문대로 행동했어요, 지문대로? 옛날 아니에요. 이번 국회에 있었어요. 그래요? 옛날에는 그리고도 뭐- 언론에서 그걸 아무도 보도하지 않고 질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금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지금 이제 해외 나가 계시니까. 지금 아마 유스트라무스 생각은 어때요?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그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갔다 오면 명분을 찾겠죠. 예, 근데 이게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면 아마 명분이 적을 거예요. 근데 이 19대 국회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어때요? 임기가 어쨌든 임기 중인데. 20대 국회의 운용 방법을 19대 국회가
떠나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상태가 아니라 직권 상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스스로 국회법을 한 건데 어쨌든 그걸 대통령이 거부권 지금으로서는 예컨대 행정 비효율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붙여서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난 높다고 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하면은 이게 전국이 또 뭐 협치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분위기 나빠지겠죠 뭐. 그러면 협치라는 말을요. 네. 글러보면 이 밀실 정치, 막후 정치, 커튼 뒤 정치가 되는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말은 협치, 우리 세 사람이 제3당 대표인데 속속속 이래갖고 잘 의논해서 정치하면 참 좋은 정치겠지. 국민들에게 천만의 만만의 땅콩입니다. 아니에요. 이게 커튼 뒤에 막구 정치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세종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잖아 그러면 거부권 행사는 아니 비열하게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행정 수도가 위헌 결정을 받으니까 커튼 뒤에서 여자가 7명, 14명이 모였는데 회의를 해서 거기서 행복도시 만들자, 행정복합도시 만들자. 이미 지금 입주 다 했는데 지금 이거 그런 얘기 편집하지 말아요. 회의록이 없어. 아니 공식적인 회의를 3차에 걸쳐서 했어요. 회의록이 한 페이지도 존재하지 않아. 아니, 따로 또 그걸 결정한 회의는 따로 있으니까 그 회의는 회의록이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협치라는 말은 알겠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농치, 농단한다 그런 농치란 말이에요. 그게. 어쨌거나 그럼 저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분위기 안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네, 협치하는 말은 아니 안 할게요 그럼 예, 이제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냥 이걸로 바꿀게요. 난 화나 그런 말 하면 분위기 좋아지는 거야 안 좋아지는 거야? DJP를 자꾸 칭찬하고 있어. 아 왜 자꾸 그 옛날 얘기를 하세요 자꾸? 이번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JP 찾아가서 DJP를 칭송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델 케이스로 삼아서 협치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비지. 이렇게 몇 번을 물어보는 거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아니 몸이 몰라서 그래. 아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우리 정치가 타협이 안 되는 거야. 타입이 안 되는 게 개혁- 정치를 최소한 테이블을 어쩌면 이렇게 잘 치세요? 뭘 소리 나게. 그거 대본에 없는 거야.